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것은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 장르입니다. 세계관을 알아야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 세계관을 특별히 설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개봉되었을 때 평론가들은 영화에 내러티브 자체가 없다면서 일자히 호평했지요. 그런데 정작 이 영화는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위를 점령해버렸고 팬들에게는 최초의 걸작 슈퍼마리오 영화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미국의 박스오피스가 마고 로비, 아니 바비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둘 다 B자 돌림이니 같긴 같나요? 그 기세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보다 관객수가 더 많으며 2023년도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바비의 기세가 주춤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시기인 개봉 2주차에 30만 명 언저리에 불과한 상황이죠. 해외에서는 공전의 히트를 친 슈퍼마리오보다 성적이 좋은 걸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인기가 없습니다. 대체 이 영화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이번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한국에서 바비의 기세가 주춤한가? 이유는 바비라는 영화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영화는 바비가 두 세상을 오가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드라마이지만 마케팅적인 면에서 보면 마틀이 만든 인형, 바비의 PPL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죠. 이런 영화들은 저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는 원작을 전혀 몰라도 볼 수 있는 영화, 또 하나는 원작의 문화, 배경을 이해해야 100%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바비는 1959년 미국 마텔사가 만든 인형입니다. 마텔의 창업자인 루스 핸들러와 엘리어트 핸들러 부부가 구하는 것이며 이름은 딸인 바바라 핸들러에게서 따왔지요. 보통 잘 팔린 인형들은 단순히 이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바비는 오랜 세월 동안 각국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친구들이 출시된 바람에 컬렉터는 고사하고 마텔 사장도 다 모을 수 없단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각국에는 한중일 3개국도 포함되겠죠. 이 중에서 바비가 처음으로 들어간 나라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서양권의 골격이 탄탄한 인형은 일본인들에겐 낯설었던 겁니다. 게다가 굉장한 강적이 있었죠. 약 5년 뒤인 1967년 다카라가 만든 리카짱이 발매됩니다. 아마 만화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좀 든 작가가 그린 일본 만화에서 리카라는 이름이 나오면 리카짱에 관련된 키워드가 하나 둘씩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후 1981년 다카라는 마텔과 계약을 맺고 바비 인형을 일본에 출시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비 인형은 일본 오리지널이었다는 거죠. 골격이 강조된 서양인이 아닌 동글동글 초롱초롱한 금발 동양인 같은 인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형수술을 한 다카라 바비는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1986년 다카라는 바비의 라이센스가 만료되자 계약을 파기, 기존에 발매되던 바비 라인업을 제니로 바꿉니다. 문제는 이후 마텔사가 반다이와 손을 잡고 마바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 일명 마바 바비라는 제품을 출시한 거죠. 반다이는 마바 바비를 이미지 캐릭터로 한 바비와 세계의 친구들을 TV 도쿄에 방영하면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텔의 소행인지 반다이의 소행인지 모르지만 마바 바비의 얼굴은 제니와 똑같았습니다. 바비는 마텔의 것이지만 다카라 바비의 얼굴은 다카라가 디자인한 것인지라 마바 컴퍼니는 다카라 토미에게 소송당하게 됩니다. 상품이 잘 팔리면 어느 정도 버텨볼 만도 하겠지만 마바 바비는 제니에게 밀려서 힐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게다가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이로운 건프라의 품질만 아시는 분들은 상상도 안 가시겠지만 반다이는 뽀삐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과 타이어판 상품은 잘 만들었지만 유아용 인형 시장에서는 프리큐어가 나오기 전까진 타카라보다 훨씬 열세였어요. 80년대 마바 바비는 소재 내구성이 약해서 목을 움직이면 관절에 금이 가면서 부서지기도 하는 바람에 아이들용 왕구로서는 제니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망가지는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1991년 이후엔 마바 바비의 생산은 중단되고 기존 마텔의 바비에 일본 의상 등을 입힌 한정판만이 수입되다가 1995년 마바 코퍼레이션이 반다이 본사에 흡수 합병됩니다. 이후 마텔의 전략은 현지화보다는 바비를 찾는 소수의 사람들을 공략하는 니치 마케팅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우리가 영화 바비에서 만난 여러가지 다양한 캐릭터는 선보인 적이 없으며 바비와 켄도 약간은 동양적인 얼굴의 다른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국에서는 마텔과 영실업의 자회사인 마텔영에서 바비를 발매합니다. 일본보다는 바비의 인기가 좋았기에 1992년까지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었죠.
문제는 한국에 절대 강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미는 1982년 대성 완구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한간엔 다카라의 제니를 카피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전 건담 얼굴은 구분해도 인형 얼굴은 잘 구별하지 못해서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영화는 영화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하나의 완결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더해져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영화, 기존의 게임, 만화 등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이런 영화는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슈퍼마리오 첫 영화는 1993년에 나왔죠. 하지만 이 작품과 2023년에 나온 작품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93년작의 경우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는 캐치프레이즈마저 붙을 정도로 게임이 주라기보다는 게임이 영화에 편입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 영화를 즐기는 소비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기에 영화는 게임에서 완성된 세계관을 일부 빌려오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3년작은 사정이 다르지요. 최근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장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영화, 만화, 게임, 음악, 스포츠를 장르 구분 없이 즐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꽤 많지요. 즉 게임을 좋아하는 영화 팬이 지금 시장에는 꽤 탄탄합니다. 그래서 2023년작은 굳이 영화 팬들에게 배경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요. 모든 화법은 원작 게임을 하면서 온갖 트랩을 뚫고 나갔던 게임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게임을 모르는 전문 영화평론가에게 이 작품은 내러티브도 없는 이상한 작품이 된 것이죠. 이게 평론가와 팬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론가들이 크게 호평한 이 영화는 슈퍼마리오의 추억에 빠진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최고의 영화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2007년 닌텐도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슈퍼마리오를 즐기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비도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리얼 월드와 바비 월드로 오가는 이 모험담에서 바비 세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바비는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거나 그 인형들이 활약하는 세계관, 인형들의 배경, 나아가 문화적 공감대가 있어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인기가 주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한국같이 바비 문화가 약했던 나라에서 해외만큼의 인기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비가 일본, 중국에서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바비가 활약한 것은 고작 2년에 불과했으니까요. 최근 레트로 문화의 대두로 인한 것인지 추억의 상품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레고 무비, 바비, 슈퍼마리오 같은 것일 텐데 이런 영화는 단순히 캐릭터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 그 세계관을 영화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 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의 성향이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가져올 때 굳이 영화 팬들을 위한 문법을 취하지 않아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만 해도 슬램덩크를 본 팬들에겐 신의 선물이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에겐 맥락을 알 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일 뿐이죠. 이런 상황은 창작자들에겐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게임의 시나리오와 영화의 시나리오는 근본부터 다르죠. 영화적 연출이 돋보이는 메탈 기어 솔리드만 하더라도 이를 영화처럼 편집해서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화 포맷을 위한 재구성이 꼭 필요했죠. 우리가 아는 마블 시리즈 트랜스포머가 그랬으며 경우에 따라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처럼 원작의 세계관을 아예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슈퍼마리오나 바비처럼 그냥 게임과 완고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와도 그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이 열렬히 호응해주는 시대죠. 그리고 그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겐 정말 쉬울 겁니다. 정리해보죠. 슈퍼마리오와 바비는 기존의 영화 문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물이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작품이다. 기존의 영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작품들이며 그 세계관을 모르는 사람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철저히 사람을 가리는 장르이지만 그 사람들이 탄탄하기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영화는 늘어날 듯 보입니다. 최근 슈퍼마리오, 바비 등 다른 서브컬처의 세계관이 영어로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게임 그란투리스모가 영어로 만들어지더군요. 어렸을 때 누렸던 문화를 누가 잘 이해하고 영어로 표현하는지 승부하는 세상, 추억을 소비하는 데 적극적인 지금의 30, 40대에게 이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닐까요? 부디 주류 트렌드로 올라서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